안녕하세요. EBAS 책 읽어주는 새인 9월 22일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눈과 마음 메를로 퐁트의 헤아론을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아 선생님이 옮겼고요. 마음 산책에서 출간한 책입니다. 오래전부터 강의하면서 전시 기획하면서 읽었던 책인데 다시 좀 본론으로 시작으로 좀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본질적인 게 우리의 눈과 마음은 무엇인가, 이 부분에서 멜로 퐁티가 어떤 철학적인 사고로 제시해 주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에 제가 두 번째 35페이지 낭송해 드릴게요. 화가는 몸을 가지고 다닌다고 발레리는 말한다. 큰 마음이 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 보기는 사실상 어렵다. 화가는 자기 몸을 세계에 빌려주며 이로써 세계를 회화로 바꾼다. 이와 같은 성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작용하는 몸, 곧 현실의 몸을 다시 찾아내야 한다. 공간 한 조각, 기능 한 묶음으로써 몸이 아닌 시지각각 움직임이 뒤얽힌 몸 말이다. 뭔가에 다가가려면, 다시 말해 뭔가를 붙잡으려면 그것을 보는 걸로 충분하다. 신경기관이 어떻게 작동해서 그렇게 되는지를 몰라도 괜찮다. 움직이는 내 몸은 보이는 세계에 속하며 보이는 세계의 일부를 이룬다. 내가 보이는 세계에서 내 몸을 데리고 다닐 수 있는 것은 그 때문이다. 한편 시지각이 움직임에 달려있다는 말도 맞다.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가 주의 깊게 바라보는 것뿐이다. 눈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면 시지각은 뭐가 될까? 눈의 움직임 자체가 반사적이고 맹목적이라면, 눈의 움직임에 더듬이가 없고 통찰력이 없다면, 눈의 움직임에 시지각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그런 눈의 움직임이 어떻게 사물들을 뒤죽박죽 뒤섞지 않을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 내 몸의 이동은 내 앞에 펼쳐진 풍경의 한켠으로부터 형상화되면서 보이는 세계의 지도 위에 옮겨진다. 원칙적으로 내가 보는 모든 것은 내 손이 닿는 곳, 적어도 내 시선이 닿는 곳에 있고 내가 닿을 수 있는 곳에 지도 위에 표시된다. 이 두 지도는 저마다 완벽하다. 보이는 세계와 나의 움직임이 투사되는 세계는 둘 다 동일한 큰 존재의 부분이자 총체이다. 이 놀라운 겹침에 대해서 아직 숙고할 것이 많다. 우리가 시지각을 사유작용으로 보지 못하는 것도 이와 같은 겹침 때문이다. 시지각은 사유작용으로서 그림 또는 세계의 표상, 곧 내재성과 관념성의 세계를 마음 앞에 세우려 한다. 보는 이는 자기가 보는 것을 자기 것으로 삼지 않는다. 보는 이가 보이는 세계로 다가가는 방법은 오직 시선밖에 없다. 보는 이는 보이는 세계로 통한다. 한편 이 세계는 즉자, 존재도 진료도 아니다. 내 움직임은 마음의 결단이 아니요 절대적 능동이 아니다.
주간의 거처에 들어앉아 공간 이동의 기적을 명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내 움직임은 시지각의 자연스러운 결과요, 시지각의 성숙이다. 저는 이 책의 지금 이 부분을 읽으면서 시지각의 성숙의 별을 표시했는데요. 오늘 묵상으로 저는 시지각의 성숙을 한번 일부분 오늘의 일상에서 실천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실까요? 이어서 하겠습니다. 사물에 대해서 말할 때는 그것이 된다고 한다. 그러나 내 몸은 이동한다. 내 움직임은 스스로 펼친다. 내 몸은 자기를 모르지 않는다. 내 몸은 자기를 못 보지 않는다. 내 몸은 자기로부터 퍼져나온다. 수수께끼 내 몸이 보는 동시에 보인다는 수수께끼가 바로 여기 있다. 내 몸은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고 스스로를 바라볼 수도 있고 따라서 자기가 보는 곳 속에서 자기의 보는 능력의 이면을 인식할 수 있다. 내 몸은 보는 자기를 보고 만지는 자기를 느끼고 자기 눈에 보이고 자기 손에 느껴진다. 내 몸은 하나의 자아다. 그러나 사유가 그렇듯 투명성을 통해서 자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사유는 무엇을 사유하든 사유로 흡수하고 사유로 구성하고 사유로 변형한다. 내 몸이 자아가 되는 것은 혼란을 통해서요, 나르시즘을 통해서요, 내 속을 통해서다. 보는 이가 보이는 것에 내속하고 만지는 이가 만져지는 것에 내속하고 느끼는 이가 느껴지는 것에 내속한다. 따라서 내 몸은 사물들 사이에 잡혀있는 자아요, 얼굴과 등이 있는 자아요, 과거와 미래가 있는 자아다. 이 최초의 역설로부터 또 다른 역설들이 끊임없이 생겨날 것이다. 예제를 A, B를 통해서 또 제시를 했는데요. A 부분입니다. 눈에 보이고 또 이동되는 내 몸은 사물과 동류요 사물들 가운데 하나다. 내 몸은 세계로 짜여 들어간다. 내 몸의 물리적 응집력은 사물의 응집력과 똑같은 것이다. B 부분 파트입니다. 눈으로 보고 또 이동하는 내 몸은 사물들을 자기의 주위로 모은다. 사물들은 내 몸의 부속물 또는 내 몸의 연장물이다. 사물들은 내 살에 각인된다. 내 몸은 온전하게 정의하기 위해서는 사물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세계가 오히려 몸과 같은 재질로 되어 있다. 중요한 핵심이네요. 세계가 오히려 몸과 같은 재질로 되어 있다. 여기에 A와 B는 상대방의 역전이고 이율 배반이다. 그러나 A와 B는 말하는 방식만 다를 뿐 결국 같은 말을 하고 있다. 욕한데 이런 말이다. 시지각은 사물들의 한복판에 잡혀 있다. 다르게 말하면 시지각은 사물들의 한복판에서 생겨난다. 어느 쪽이 됐든 보이는 것이 보기 시작하고 느끼는 이와 느껴지는 것이 미분화 상태를 고수한다. 위에서 말하는 바와 같은 내재성은 인체의 진료, 배치에 선행하는 것이 아니며 그러한 배치의 결과는 더구나 아니다. 만약 우리 눈이 우리 몸을 전혀 볼 수 없는 그런 모양으로 생겼다면, 만약 우리 손이 무슨 묘한 조화로 인해서 사물들을 만지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우리 몸을 만질 수 없는 그런 모양으로 생겼다면, 아니면 좀 더 간단히 말해서 만약 우리에게 어떤 동물처럼 옆눈이 있어서
두 눈의 시야에 겹치는 부분이 없었다면, 자기를 거울에 비춰 볼 수 없는 이 몸은, 자기를 감각할 수 없는 이 몸은, 목석과 같은 이 몸은, 살이라도 하기도 어려운 이 몸은 더 이상 인체가 아니었을 것이다. 인간성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성은 인체가 결합된 모양의 소산도 아니며 눈이 달린 모양의 소산도 아니다. 이와 같은 우발적인 사태들이 없었다면 인간도 어떤 존재하지 않겠지만 우발적인 사태들을 그냥 합치하는 것으로는 단 한 명의 인간도 만들 수 없다. 몸에 생명을 불어넣는 일은 몸의 각 부분들을 조립하는 것과는 다르다. 어디선가 호련히 나타난 마음이 로봇으로 내려오는 그런 것은 더구나 아니다. 몸이 로봇이라면 몸 자체는 내부도 없고 자아도 없다고 가정해야 할 것이다. 인체가 존재하기 시작하는 때는 본과 보임 사이에, 만짐과 만져짐 사이에, 이 눈과 저 눈 사이에, 손과 손 사이에 일종의 재교배가 일어나는 때요. 느낌쯤에 불꽃이 타오르는 때다. 이 불꽃은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타오를 것이다. 생명을 파괴하는 데는 우연으로 충분하다. 생명이 존재하게 하는 데는 그 어떤 우연으로도 불충분한데. 이 수수께끼 같은 교환체계가 나타나는 순간 회화의 모든 문제들이 생겨난다. 회화의 문제들이 몸의 수수께끼를 애증해주고 몸의 수수께끼가 회화의 문제들을 정당한다. 사물들과 내 몸이 똑같은 재질로 되어 있으므로 내 몸의 시지각은 어떤 식으로든 사물들 안에서 생겨나야 한다. 다시 말해 사물들을 공공연한 가시성은 은밀하게 가시성을 내 몸 안에 안감처럼 돼야 한다. 자연은 내면에 있다는 세잔의 말도 그래서 나온다. 자연은 내면에 있다. 네, 세잔이죠. 중요한 세잔은 그래서 자연의 내면, 사가의 내면, 인간의 내면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같은 자리에서 수십 번, 수백 번 대성을 반복하고 고치고 치우기를 반복하죠. 그래서 겉으로 보여지는 아닌 그 본질을, 그리고 우리가 보여지는 단면이 아닌 측면, 또 부관법, 위에서 보는, 뒤에서 보는 여러 다각도의 시점으로 그림을 만들어냈어요. 정말 치열한 연구를 통해서. 그런 세잔의 자연은 내면에 있다의 그 연구가 후에 피카소나 후대 작가들한테 많은 영향을 미쳤죠. 그래서 현대미술의 아버지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여기에 세잔의 자연은 내면에 있다라는 말에 여러분에게 부가 설명을 좀 해드리게 됐네요. 자, 그럼 이어가겠습니다. 질감, 빛, 색, 깊이가 우리 앞에 존재한다. 그리고 이것들이 우리 앞에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다. 이유인즉 이것들이 우리 몸 안에서 반향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요. 우리 몸이 이것들을 환영하기 때문이다. 요컨대 사물들은 내 안에 자신의 현존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사물의 현존의 내적 조형물, 곧 사물의 현존의 관능적 공식을 마련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한편 이와 같은 내적 조형물, 곧 관능적 공식은 모종의 흔적, 곧 눈에 보이는 흔적을 불러일으키지 않겠는가? 전혀 다른 시선이 이 흔적을 보면서 자기가 세계에서 발견한 내용을 뒷받침해줄 모티브를 발견하지 않겠는가? 이로부터 제곱된 가시체가 최초의 가시체의 관능적 본질이 최초의 가시체의 성상이 출현한다. 이것은 원본보다 희미한 사본이요 실물 같은 그림이 아니요
뭔가 다른 것이 아니다. 오늘 여기까지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라스코 동물벽화 그리고 커뮤니티의 작품 또 예를 들면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책은 여러분께 틈틈이 계속 이어서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네, 부족한 제 공부를 보충하기 위한 건데 여러분과 나눠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 이 뒤에 작품은 여기 표지, 네, 표지 작품은 파울 클레의 머리, 손발, 심장이라는 작품이에요. 여러분 저자 모리스 메릴로 뽕티고요. 사진 겉에 한 번 더 보여주고 마치겠습니다. 눈과 마음 멜로 뽕티의 헤아론. 우리의 눈과 하가의 그림은 영혼의 창문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눈,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 있을까요? 여러분의 행복한 주일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